변호사 김민수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냉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방금 남편의 유언장의 핵심 부분을 읽어내렸고 의부사들 박준호는 억누르지 못할 환희에 휩싸였다. 그는 제국의 새로운 왕이라도 된 듯 벌떡 일어나 내가 사준 고급 정장을 다듬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건 그 옷이 결국 나를 짓밟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다들 들으셨죠? 준호가 두 팔을 벌리며 내 아들 박도영과 그의 아내 서지은을 향해 외쳤다. 집도 가게도 전부 우리 겁니다. 저 사람은 화분만 가져가죠. 그의 웃음소리는 서울 종로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지은은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눈빛에는 독한 기쁨이 번뜩였다. 심지어 내 친아들 도연조차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65세 노모가 사실상 길거리에 내몰리는 꼴을 농담처럼 여겼다. 화분이라니? 지은이 킥킥대며 말했을 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정말 자상하시네요, 시아버님. 어머니께 노년엔 꽃이나 돌보라고 남겨주셨다니. 나는 그 조롱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준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장미라도 팔면 김밥은 사드시겠죠? 비웃음이 한 번 더 터졌다. 게다가 이제는 젊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늘 손님들에게 차만 따라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변호사 김민수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엄숙한 목소리를 냈다. 그만하십시오. 그의 눈빛은 전에 없던 긴장으로 빛났다. 박준호 씨,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호는 손을 휘저으며 비웃었다. 다 끝난 얘기 아닌가요? 아버지가 저한테 철물점이랑 건물, 집을 남기셨잖아요. 도연이는 자동차 정비소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은 화분. 하지만 김 변호사는 조용히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은 진실의 절반일 뿐입니다. 그 상가와 가게들, 실질적인 명의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준호와 지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아내는 팔을 꽉 잡으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그러면 누구 명이라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무너졌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모든 자산은 25년 전 설립 때부터 박은주 여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준호의 얼굴은 승리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늘 주인이셨는데, 제가 수년간 일하면서 손님과 거래처까지 다 챙겼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짜 주인의 지시 아래 움직였을 뿐이죠. 김 변호사가 단호히 대답했다. 박 여사는 수십 년간 남편을 앞세웠을 뿐 모든 결정과 자금 운영은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다. 말도 안 돼요. 꽃이나 가꾸던 분이 어떻게 세 개의 회사를 주인처럼 운영했다는 거죠? 김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 묶음을 펼쳐 보였다. 여기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은행계좌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언제나 박은주 여사 명의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다. 그럼 그동안 우린 어머니 밑에서 일한 거였단 말입니까? 준호는 마치 감옥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이건 거짓말이야. 어머니는 늘 집에서 김치 담그고 꽃에 물이나 주던 사람이었잖아.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나는 드디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힘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김민수 변호사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미소가 번졌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아버지가 늘 집에 와서 중요한 결정을 상의했는지, 왜 매일 밤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귀가했는지, 왜 박은주 여사가 사무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서지은이 책상 앞으로 달려들며 소리쳤다. 그 문서 보여줘요. 이건 분명 조작이에요.
저 늙은 여자가 아버지를 속여서 전부 자기 이름으로 옮긴 거예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으나 김 변호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치워버렸다. 부인을 자제시키십시오. 이 문서들은 이미 20년 전에 작성된 것이며 공증까지 완료된 자료입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직접 박 여사와 일해온 은행가, 세무사, 변호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증언이라니? 박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김 변호사는 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며 차분히 낭독했다. 국민은행 지점장 이재혁 씨는 박 여사가 매주 금요일 직접 은행에 와서 새 회사의 계좌 명세를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무사 한지수 씨는 수년간 모든 세금 신고와 감사 지시를 박 여사에게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맡았던 건설업자 최영민 씨는 모든 계약이 박 여사의 서명으로 마무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럼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전부 상속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왜 수년 동안 우리를 부려먹으면서 정작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변호사는 나를 잠시 바라보며 허락을 구하듯 눈빛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제게 언젠가 마음을 바꿔주길 바랐습니다. 아들들이 성실하게 일한다면 내가 언젠가는 지분을 넘겨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김민수가 말을 멈추며 공기를 가르듯 선언했다. 그는 틀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폭탄이 터진 듯 고요해졌다. 준호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손이 떨렸다. 지은은 울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고 이미 손에 쥔 것을 빼앗겼다는 절망이었다. 거짓말이야. 준호가 중얼거렸으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시킨 거야. 우리 친자식을 버리게 만들었다고. 그는 증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마녀 같은 년, 아버지를 조종한 거지.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충격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잃어버린 재산을 계산하듯 창백해졌다. 오랜 침묵 끝에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아이 같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모든 게 어머니 것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그래, 늘 그랬다. 준호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거짓말! 진짜 주인이었다면 왜 늘 집에만 있었어요? 왜 가게에 나가지도 않고 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목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나는 차분히 되받아쳤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니? 네가 해고하려 했던 직원 김철수를 내가 지켜낸 것도 나였다. 작년에 공구상가 확장할 때 새 기계를 사기로 결정한 것도 나였고 지난 겨울 직원들 임금 인상도 내가 허락했지. 그건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 준호가 외쳤으나 목소리는 흔들렸다. 아버지는 매일 밤 서류철을 들고 와서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하나 계약서와 장부를 검토하고 투자와 인사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그는 내 결정을 실행했을 뿐이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그냥 집에서 김치 담그던 아줌마였잖아. 그때 변호사가 다시 나섰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 여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결혼 전에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5년간 감사로 근무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도 원격으로 기업재무 과정을 수료했지요. 순간 방 안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준호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고 도연은 입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리며 그동안 철저히 과소평가해온 여인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직접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도연이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물었다. 왜 집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 질문은 내 가슴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숨을 고른 뒤 정직하게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이다. 결혼 당시 네 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 하나만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꿈은 컸지만 경영 지식은 전무했다. 그는 내가 도와주길 원했지만 손님들이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 믿었지. 그게 그 시절의 현실이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1985년의 기억이 마치 오늘의 공기와 겹쳐 흐르고 있었다. 목구멍 깊숙이 쓴맛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맞다. 하지만 그 방식이 내겐 더 쉬웠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 믿음직한 남편이었고 나는 그 뒤에서 모든 전략을 짜고 실행했다. 사업 확장, 신제품 라인, 새로운 거래처, all of it. 여러분이 내가 그저 집에서 김치 담그고 화분에 물이나 주는 여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고 있었다. 박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마치 치명적인 펀치를 맞은 복서 같았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 인생 전부를 회사에 바쳤다고. 내 꿈을 희생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내 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 점심 2시간 먹고 금요일 오후마다 친구랑 술 마시러 사라지는 게 꿈이었니? 아니면 매달 월급만 받아가고 장부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경쟁업체 때문에 잠 한 번 설쳐본 적 없는 게 꿈이었니? 나도 열심히 또 일했어. 준호가 항변했지만 그조차도 자기 말이 공허하다는 걸 알았다. 넌 최소한만 했지. 나는 냉정히 잘라 말했다. 진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네가 한 일은 아버지한테 달려가 어떡하죠? 라고 묻는 것뿐이었다. 납품업체가 제때 물건을 안 줄 때, 직원을 자를지 말지 고민할 때, 새 기계를 살지 말지 망설일 때. 아버지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와서 내 의견을 물었고 나는 분석해서 결정했다. 다음 날 그는 그걸 실행했을 뿐이다. 그때 김민수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박 여사, 괜찮으시다면 상속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야겠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변호사에게 쏠렸다. 준호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쥔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또 뭐가 남았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쉰 듯 갈라졌다. 김 변호사는 봉인된 문서를 꺼냈다. 붉은 인장이 빛나는 서류였다. 사실 조금 전 낭독된 유언장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이기도 하지만 사망 3일 전 추가로 작성된 보충 유언장이 존재합니다. 보충 유언장? 서지은이 독을 뱉듯 대뇌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고인은 수년간 본인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했고 단지 아내의 재산을 관리해온 관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원래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인들은 해당 사업체와 부동산에 걸려있는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은 붉은 빛에서 창백한 색으로 변했다. 빚? 무슨 빚이 있다는 거야? 김 변호사의 입가에 매서운 미소가 번졌다. 좋은 질문이군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붉은 서류철을 펼쳤다. 마치 그 색이 스스로 불길함을 경고하는 듯했다. 박준호 씨, 작년에 공구상가 현대화를 위해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서지은은 공포에 휩싸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5천만 원? 당신은 1천만 원만 빌렸다고 했잖아. 그 대출은 철물점을 담보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물점은 법적으로 당신 소유가 아니었으니 이는 명백한 은행 사기입니다. 다만 은행 측은 조건부로 형사고발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모든 채무와 이자를 본인이 책임진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현재 총액은 6,700만 원입니다. 그럴 리 없어. 준호가 절규했다. 아버지가 내 옆에서 서명했단 말이야. 공동 서명인이었어. 나는 냉정히 찰나 말했다. 네 아버지는 남의 재산을 담보로 서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대출을 결사반대했었고 네 아버지도 내게 상의했다. 하지만 넌 고집을 부리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밀어붙였지.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았다. 그 돈? 회사에 쓴 거 맞아? 어디에 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비명이었다. 준호는 눈길을 피했다. 방 안은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러다 김민수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2,500만 원은 수입 스포츠카 구입, 1,500만 원은 해외여행, 800만 원은 보석과 명품 의류, 나머지는 강남의 포커 도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짓말! 준호가 포효했으나 목소리는 끝내 갈라졌다. 그 순간 지은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쾅! 방 안에 총성 같은 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도둑이자 도박꾼이야. 우리 가정을 팔아넘긴 인간. 지은의 눈물은 이제 증오의 눈물이 되었다. 도연은 얼어붙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그 돈 도박에 쓴 게 아니라고. 그러나 준호의 가면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투자였어. 곧 2배로 불려서 갚으려고 했던 거야. 내겐 확실한 전략이 있었다고. 전략? 지은이 비웃었다. 내 전략이란 게 룰렛판에서 검은색에 올인하는 거였지. 상가 직원 이철수 씨가 다 말했다. 네가 하룻밤에 2,500만 원을 날린 걸 직접 봤다고. 김민수가 서류를 다시 들었다. 안타깝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도연 씨, 당신도 책임질 빚이 있습니다. 제가요? 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 대출 같은 건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요. 늘 정직하게 정비소 운영했어요. 맞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승인 없이 대규모 지출을 승인하셨지요. 최신 유압 리프트, 첨단 용접 장비, 전산 진단 시스템. 총액 3,2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진짜 소유주인 어머니 동의 없이 말입니다. 방 안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실은 마치 숨 막히는 겨울 바람처럼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정비소 자금에서 지출한 건 모두 불법입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도연이 급히 항변했다. 그건 필요한 장비였어요. 아버지가 사라고 했잖아요.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장비 자체는 필요했지. 하지만 문제는 네가 단 한 번도 내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다.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나는 나중에야 보고받았다. 차이는 그거야. 내 형 준호는 돈을 자기 사치했었고 너는 그래도 회사에 필요한 걸 샀다는 거. 그제야 며느리 김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린 그 3,200만 원을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새 집은요? 이제 막 대출 끼고 샀는데 차 할부도 있는데. 김민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아, 바로 그 집 말씀이군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의 미소는 더욱 잔혹하게 변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집의 계약금 4,500만 원이 정비소 비상자금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짐작했지만 다시 물었다. 계약금이 얼마였죠? 정확히 4,500만 원입니다. 김민수가 단호히 답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적립된 비상금이었는데 도연 씨는 수영장이 있는 사룸 주택을 긴급한 필요라고 여긴 모양입니다. 도연은 실처럼 끊어진 인형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건 제가 땀 흘려번 돈이라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평생 내게 없는 미래를 약속했다. 내 것이 아닌 돈을 쓰라고 부추겼고 네가 주인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건 언제나 내 것이었어. 서지은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울부짖었다. 우린 절대 못 갚아요. 이게 다 합쳐서 1억이 넘는다고요. 집도 차도 다 팔아도 안 돼요. 맞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준호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열했다. 법인카드로 개인 소비한 내역, 승인 없는 급여 선지급, 갚지 않은 운영자금 대여, 허위 매출 수수료. 계산기가 짧게 삑하고 소리를 냈다.
총액은? 변호사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1억 8,700만 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커집니다. 방 안은 칼로 베일 듯한 정적에 잠겼다. 준호는 마침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패배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지은은 그를 혐오스럽게 바라봤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숫자를 되뇌며 중얼거렸다. 우린 없어. 우리에겐 그런 돈 없어. 은지는 속삭였다. 집 팔아도 차 팔아도 다 털어도 절반도 안 돼. 나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유언장에 이 모든 책임을 너희에게 남긴 거다. 네 아버지는 네가 남의 돈을 함부로 쓴 걸 알고 있었고 무책임하게 쌓은 빚도 알았다. 그래서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한 거야. 김민수 변호사가 붉은 서류철을 탁 하고 닫았다.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 같았다. 여러분께는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변제 계획을 내지 못하면 모든 개인 자산은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준호는 좀비처럼 일어나 사무실을 배회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30일, 1억 8,700만, 30일. 비싼 정장은 이미 구겨지고 땀에 젖어 마치 노가다판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초라해 보였다. 지은은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 끝이야, 준호. 우리 가진 건 다 사라질 거야. 집도 차도, 내가 모은 보석도. 타! 넌 사업가 흉내만 내다 우리 인생을 망쳤어. 방법이 있어야 해. 도연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무슨 수라도 찾아야 돼. 어머니. 그는 눈에 매달리듯 바라봤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도와주세요. 빚을 탕감해 주시면 모두 해결될 수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되물었다. 가족? 그럼 아까 날 조롱하며 웃던 건 뭐였니? 준호가 나를 쓸모없다고 부를 때 지은 네가 나보고 시장에 나가 꽃이나 팔라고 비웃던 건? 그게 가족이었니? 은지가 눈물로 내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도연이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늘 형만 따라갔을 뿐이에요. 진짜 어머니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 눈물이 진실처럼 보였지만 나는 이미 눈물에 속지 않는 법을 배웠다. 25년이 있었다. 25년 동안 네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 앞에 가져와 상의했다는 걸 눈치챌 시간이 있었다. 25년 동안 내가 모든 숫자와 모든 거래처를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넌 끝내 보지 않았다. 그때 김민수가 다시 나섰다. 박 여사,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속 재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인이 직접 언급한 식물들 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준호마저 발걸음을 멈췄다. 화분들? 지은이 비웃듯 물었다. 설마 그 꽃들이 빚을 갚아주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김민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초록색 서류철을 꺼냈다. 화분이 아니라 비밀의 정원이라 불리는 대형 온실 사업장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비밀의 정원? 서울 외곽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이곳에서 불과 20분 거리입니다. 고급 주택, 정원 시공과 장식용 식물을 납품하는 대규모 온실 사업장이죠. 김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선언했다. 그 비밀의 정원의 실소유주는 바로 박은주 여사입니다. 무려 15년 전부터.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한 여인을 철저히 과소평가해온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의 침묵이었다. 그럴 리가. 준호가 더듬거렸다. 비밀의 정원은 수백억 규모의 회사야. 특급 호텔, 대기업과 계약까지 맺었고 최근에 개장한 강남 대형 쇼핑몰 조경도 그들이 맡았다고. 그런 회사를 화분에 물만 주던 여자가 운영했다니. 네가 늘 무시하던 바로 그 여자. 나는 그 말을 대신 끝맺었다. 김민수 변호사는 초록색 서류철을 펼쳐 읽었다. 비밀의 정원은
2009년 박 여사가 개인 정원에서 시작한 작은 화훼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이웃들에게 꽃과 장식물을 판매했지만 점차 토지를 매입하고 식물학 전문가와 조경 설계팀을 고용하며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 인력만 32명에 달합니다. 서지은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귀신처럼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우린 한 번도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너희는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 아침 산책을 그냥 늙은 여자의 운동쯤으로 여겼지. 주말마다 나가던 모임을 잡담으로만 생각했어. 사실 나는 온실 현장을 직접 점검했고 주요 계약을 협상했으며 직원들을 관리했다. 도연은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직원이 39명이라고요? 그런데 왜? 왜 우린 몰랐죠? 왜 비밀로 하셨어요? 그 질문은 내 마음을 깊게 찔렀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네가 비웃었으니까. 농업 투자라 하면 여자들의 심심풀이라 했고 조경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네가 어머니 나이에 할 일 아니라며 웃었지. 김은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그럼 지금 그 회사 가치는 얼마나? 김민수가 다른 서류를 확인했다. 지난달 평가에 따르면 토지, 재고, 계약, 향후, 수익을 모두 포함해 약 280억 원. 준호는 총을 맞은 듯 의자에 쓰러졌다. 280억? 나는 평생 공구상계서 푼돈 월급 받고 빚더미에 앉아 살았는데 어머니는 억만장자였어? 억만장자일 뿐만 아니라 김민수는 냉정히 덧붙였다. 빚도 사기도 도박도 없이 정직하게 쌓은 재산입니다. 서지은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다. 그런 돈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대출 받을 때, 힘들 때 왜 모른 척 했냐고요? 나는 차가운 미소로 대답했다. 도와줬다. 빚내지 말라고 경고했고 다른 방법도 제시했지. 하지만 넌 듣지 않았다. 내가 식물만 아는 여자라 생각했으니까. 김민수는 기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지난 5년간 박 여사가 제안한 투자 계획만 최소 12건, 모두 무시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자가 하는 말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선입견이었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성공하셨다면 왜 평범한 주부처럼 사신 거예요? 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마침내 숨겨왔던 두려움을 고백했다. 너희가 진실을 알면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까 두려웠다. 그 돈이 핑계가 되어 책임을 덜고 더 게을러질까 두려웠다. 그리고 결국 내 예상이 맞았지 않니? 돈이 있다고 알자마자 무책임한 대출부터 했잖아. 준호는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발. 우릴 살려주세요. 빚 다 갚고도 여전히 부자이실 텐데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럴 수 있지. 나는 냉정히 말했다. 하지만 안 할 거다. 사무실은 사형 선고 같은 네 마디에 얼어붙었다. 안 할 거다. 준호는 내가 괴물이라도 된 듯 나를 바라봤다. 서지은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떨며 물었다. 어머니, 우리가 가족인데 정말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도 자존심도 아니다. 정이다. 25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내 역할을 하찮게 여겼던 대가. 이젠 네가 감당할 차례다. 준호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바뀔게요. 달라질게요. 열심히 할게요. 매일 성실히 나가서. 나는 차갑게 끊었다. 네가 지난주 아팠다며 집에 누워서 K리그 경기 본 것처럼? 아니면 아버지에게 손님을 속이고 계약을 빼돌렸던 것처럼? 준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의자에 앉은 차에 단호하게 눈을 감았다. 이제는 끝이었다. 네가 거래처 전화를 못 받은 건 아픈 게 아니라 새벽까지 온라인 포커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차갑게 말하자 서지은은 눈에 도끼를 담아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혹시 우리를 감시한 거예요? 동네 아줌마처럼 뒷말 퍼뜨리며 훔쳐본 거냐고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김민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박 여사는 수년간 모든 직원들에게 경영진의 행동을 보고받아왔습니다. 공구상가의 이철수, 정비소의 박미영, 심지어 납품업체까지 그녀에게 직접 알렸습니다. 보고라니 직원들이 우릴 감시했다고요? 김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감시가 아니라 보고였다. 내가 고쳐 말했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휴가를 승인하고 임금을 올려준 건 나였으니까. 당연히 내게 회사 상황을 알린 거다. 너희는 아버지가 도장 찍었다고 해서 그가 결정권자라 생각했겠지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이제 알겠지. 도연이 눈물을 머금은 채 다가왔다. 어머니, 화내신 거 알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끝내버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은지랑 저는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어요. 앞으로 계획도 있고요. 나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세운 그 계획 말이지. 내가 날카롭게 끊었다. 4억짜리 주택을 덜컥 계약한 것, 은지가 직장을 그만둔 것도 다 네가 공동 소유주라 착각해서 그랬잖아. 하지만 내 명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은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우린 도연 씨가 공동대표라 믿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라 생각했지. 진실을 알았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진실을 알았다면 너희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겸손했겠지. 하지만 너희는 당연히 가질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어. 그 순간 김민수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박 여사, 혹시 다른 회사를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호는 부상당한 짐승처럼 고개를 들었다. 다른 회사 아직도 더 있다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백했다. 비밀의 정원은 시작에 불과했다. 5년 전 나는 투자를 다각화하기로 했지. 민수 변호사, 그린 유통을 설명해 주시죠. 금빛 서류 철이 책상 위에 올려졌다. 그린 유통은 박 여사가 설립한 농산물 수입 수출 회사입니다. 희귀 식물과 관상용 나무를 해외에서 들여와 유통하는 사업이지요.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멈추고 공포와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국제무역. 그걸 어떻게 배운 거예요? 네가 내가 컴퓨터로 요리법이나 검색한다고 생각할 때 난 국제무역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어. 네가 내가 친구들과 수다 떤다고 생각한 전화는 사실 해외 공급업체와의 협상이었고 주말 모임은 디지털 플랫폼 개발 회의였지.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없어. 늘 같이 살면서도 우린 단 한 번도 몰랐다는 게. 너희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가 몇 시간씩 사라져도 시장에 간 줄 알았고 낯선 택배를 받아도 생활용품인 줄로만 생각했지. 진짜로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 김민수는 다시 수치를 읽어 내려갔다. 현재 그린 유통의 가치는 약 100억 원,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다. 30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도 우리를 버려? 겨우 20억도 안 되는 빚 때문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고? 나는 널 빠뜨린 게 아니다. 네 스스로 빠져든 거지. 난 그저 손을 뻗지 않을 뿐. 내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지은은 절규하며 매달렸다. 그럼 우리 집은요? 아이들은요? 학교도 바꿔야 하고 준호 씨는 모든 은행에 빚쟁이로 찍힐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스스로 택한 결과다. 이번에야말로 책임과 돈의 가치를 뼛속 깊이 배우겠지. 은지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내 손을 붙잡았다. 제발, 아이들만은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아이들은 죄가 없다. 하지만 부모의 행동이 어떤 대가를 가져오는지는 배워야 한다. 이보다 더 값진 교육은 없을 거다. 사무실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김민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남은 부채 정리에 관하여 한 가지 법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무슨 가능성입니까? 도연이 절망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회사 명의가 법적으로 상속인들의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와 조정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유주의 참여가 전제 조건이지요. 순간 준호가 책상 앞으로 몸을 날리듯 다가왔다. 그럼 어머니가 은행과 협상해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만이 협상할 수 있지. 하지만 기억해라. 내 협상은 공짜가 아니다. 내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준호와 도연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다. 절망 속에 새로운 인식이 스며든 듯했다. 이제서야 그들은 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며 그 힘을 공짜로 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조건이 무료가 아니라니? 무슨 뜻이에요? 서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을 돕겠다면서 돈을 받겠다고요? 가족? 나는 냉정하게 웃었다. 25년 동안 날 하녀처럼 부려먹고 무시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밥하고 청소뿐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맞아. 난 너희에게 값을 치르게 할 거야. 김민수 변호사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 조건이 무엇입니까, 박 여사? 이 순간을 나는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꺼낼 차례였다. 첫 번째 조건은 간단하다. 나는 은행과 협상해 너희 빚을 2억 원이 아니라 약 5천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5년 동안 무이자로 갚을 수 있도록 말이지. 5천만 원? 도연은 전기가 통하듯 몸을 일으켰다. 그게 가능해요? 올바른 인맥, 경험, 그리고 담보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하지만 너희에겐 그게 없었어. 왜냐하면 잘난 척하느라 바빴으니까. 준호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매달렸다. 좋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협상해주세요. 나는 그를 제지하며 비웃듯 말했다. 아직 다 말하지도 않았어. 빚을 줄여주는 건 첫 번째 조건일 뿐이지. 너희 둘, 준호와 도연은 앞으로 내 회사에서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야 한다. 서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저임금이요? 그 돈으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살아간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너희에겐 최고의 교육이 될 거다. 김은지가 떨며 물었다. 그럼 얼마나요? 1년? 2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 가정 형편으로는 최소 8년은 걸리겠지. 도연은 턱이 떨어지듯 중얼거렸다. 8년? 최저임금? 난 정비소 운영 경험도 있고 다른 데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내 이력서에 2억 가까운 빚이 찍혀 있는데 누가 널 뽑을까? 은행 대출도 불가능할 텐데. 나는 냉정히 받아쳤다. 그 기간 동안 너희는 내가 살던 그 오래된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네가 자랑하던 대저택은 팔고 외제차도 팔고 회원권도 다 해지해라. 두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검소하게 25년 동안 내가 겪은 삶을 똑같이 체험해보는 거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요? 그래, 예산을 맞추고 사치 없이 살아보는 거지. 그리고 매일 출근 전에 내 사무실로 와라. 지난 25년 동안 내게 퍼부은 조롱, 모욕, 멸시, 그 모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서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그건 모욕이에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선택은 자유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 조건을 거절하고 파산을 택하면 돼. 모든 걸 잃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김민수가 계약서에 적을 준비를 하자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앞으로 8년간 너희가 갚는 모든 돈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 빌려준 개인 대출로 기록될 거다. 다 갚고 난 뒤 너희는 내게 동등한 값어치의 은혜를 돌려줘야 한다. 은혜라니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무너진 얼굴로 물었다.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정하면 된다. 추가로 1년간 무급으로 일할 수도 있고, 내가 정한 자선단체에서 봉사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단순히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세상에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준호는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하네요. 완벽해. 우리가 무능하다 무시하던 여자가 결국 우리 모두보다 똑똑하고 부자이고 강력했어.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우릴 부려먹겠지.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적어도 이제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 모양이군. 만약 조건을 모두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은지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내가 답하기도 전에 김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다. 그 경우 총 2억 원이 넘는 채무와 이자, 법적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산은 모두 압류당하고 준호 씨는 은행 사기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완전히 추락해 어떤 금융거래도 불가능해질 것이고 박 여사의 도움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파산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서지은은 창가에서 돌아섰다.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 있었다. 선택권이 없네요.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든 모든 걸 잃고 끝내든 복수가 아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바로잡았다. 이건 적인 정의야. 25년 동안 너희가 권력을 쥐고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지. 이제 내가 권력을 쥐었고 너희는 타인의 자비에 목숨을 걸어야 사는 처지가 된 거야.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도연이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5분이다.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답했다. 그 이후엔 조건이 더 가혹해진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변호사의 벽시계 초침소리가 마치 망치질처럼 울렸다. 준호는 방안을 맴돌며 숫자를 중얼거렸고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도연은 은지와 나 사이에서 눈빛만 흔들며 누군가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듯했다. 4분 남았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은지는 남편의 귀에 절박하게 속삭였다. 아이들 학교.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팔을 꽉 쥐며 강요했다. 지은은 부은 눈으로 날 노려보았다. 이게 정말 원하세요, 은주 씨? 우리를 8년 동안 굴욕 속에 살게 하는 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균형의 문제지. 너희가 25년 동안 내 존엄을 짓밟으며 행복했다면 이제 8년 동안의 겸손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야. 준호가 땀과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내 앞에 섰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편없는 아들이었어요. 당신을 무시했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죠. 하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이 굴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25년 동안 수천 번의 기회가 있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하지만 넌 매번 나를 외면했지. 왜 지금은 다르다고 믿어야 하지? 3분 남았습니다. 김민수가 중립적인 목소리로 알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명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 내 앞에 다가왔다. 어머니, 전 받아들입니다. 모든 조건 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은지가 임신했습니다. 지난주에 알았어요. 지금 모든 걸 잃을 순 없습니다. 순간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은지는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축하한다. 나는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겠군. 그는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배우고 부모의 책임을 목격하며 자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선물이지. 은지는 배를 감싸며 무릎을 꿇었다. 부디 손주만 생각해 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이는 가난 속에 자라지 않을 거다. 오히려 값진 교육을 받게 될 거다. 돈은 땀 흘려 버는 것임을,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되겠지. 2분 남았다. 나는 시계를 보며 알렸다.
서지은이 갑자기 일어나 팔짱을 낀 채 내 앞에 섰다. 좋아요. 은주 씨가 이겼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이제 끝입니다. 관계라. 나는 비웃었다. 날 하녀처럼 부리던 그 관계를 말하는 거냐? 잃을 게 대체 뭐가 있지?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수 변호사의 책상에 다가갔다. 저도 수락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김민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철을 꺼냈다. 좋습니다. 계약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모든 조건에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이미 준비했었다고요? 도연이 놀란 듯 물었다. 박 여사께서 지난주에 미리 지시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말을 정확히 예상하셨던 것이지요. 준호는 나를 바라보았다. 경애와 공포가 섞인 눈빛이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네가 겪은 모든 충격, 모든 굴욕은 이미 내가 설계해둔 시나리오였다. 서지은은 계약서를 읽으며 더 창백해졌다. 여기 적혀 있네요. 5만 원 이상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급여는 전부 당신 계좌로 들어가며 규칙을 어기면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 계약서에는 추가 조항도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내 대한 무례, 비난 혹은 내 회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즉시 계약 해지로 이어지고 원래의 채무 2억 원 이상을 전액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은지가 지은 옆에서 문서를 훑다가 비명을 삼켰다. 여기에 휴대폰과 컴퓨터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모든 연락을 검열받는다니. 당연하다. 내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제 너희는 말단 직원일 뿐이다. 회사 기밀을 누설할 권리도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자격도 없어. 도연은 손에 쥔 계약서를 절망스럽게 읽으며 중얼거렸다. 근무 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합리적이지.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훨씬 적은 월급으로 버티고 있다. 준호는 특히 잔인한 조항을 발견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8년 동안 술을 마시면 안 된다니?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나는 냉혹하게 잘라 말했다. 술도 안 먹은 채로도 어리석은 선택만 해왔잖니. 이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애야지. 김민수 변호사가 펜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명하시죠? 30초 내에 끝내지 않으면 박 여사의 지시에 따라 조건은 즉시 더 불리해집니다. 서지은이 가장 먼저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악맥에 영혼을 파는 기분이에요. 악마였다면 조건은 훨씬 더 끔찍했을 거다. 나는 얼음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 다음은 준호였다. 그의 이름 석자가 종이에 새겨질 때마다 종이가 찢어질 듯 눌려졌다. 마지막은 도연. 내 눈을 한 번 더 간절하게 바라보다 결국 사인했다. 은지는 채무자가 아니었지만 김민수는 추가 서류를 내밀었다. 동거 계약서입니다. 박 여사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따라야 할 생활 규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류가 정리되고 김민수는 엄숙하게 선언했다. 완벽합니다. 모든 계약은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새로운 근무가 시작됩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가서 삶을 짐 싸야겠군요. 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겪을 시간이다. 가구보다 못한 취급,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는 기분, 생존을 위해 타인의 자비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너희는 철저히 자초했다는 거다. 비 오는 아침, 비밀의 정원 본사 집무실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준호가 무거운 화분을 비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르고 있었다. 한때 값비싼 양복을 걸치던 그의 손은 이제 굳은 살과 흙투성이었다. 매일 아침 6시 그는 내 사무실 문을 열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언행에 사죄드립니다. 제가 도박과 사치로 회사를 탕진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에게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듯했다. 5분 뒤 도연도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제 능력이 제 것이라 착각했던 것을 사죄드립니다. 어머니를 방관하고 지켜드리지 못했던 것을 사죄드립니다. 제멋대로 회사 돈을 쓴 것도 깊이 뉘우칩니다. 180일 동안 반복된 사과는 이제 기계적인 리듬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수치심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 청소 유니폼을 입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제가 쓸모없는 늙은이라 부른 것을 사죄드립니다. 시장에 나가 꽃이나 팔라며 조롱한 것을 사죄드립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날 거라 비웃던 날을 사죄드립니다. 나는 창밖에서 그들의 굽은 허리와 젖은 어깨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은 아니었다. 그러나 질서가 회복된 듯한 깊은 균형감. 25년 동안 내가 겪은 무시와 멸시를 단 6개월 만에 그들은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회계사 한소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 체인과의 조경 계약이 방금 확정됐습니다. 향후 2년간 총 계약 금액은 150억 원 규모입니다. 나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군요. 보고서를 넘기니 비밀의 정원은 지난 반년 동안 40% 성장했고 그린 유통은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 준호와 도연이 손대던 예전 사업체들조차 내 직접 관리 아래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었다. 아이러니였다. 최저임금으로 흙을 나르며 굴욕에 젖은 그 순간 나는 더 높은 자리에서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문을 연 사람은 예전 공구상께서 비서였던 김미영, 지금은 내 수석 비서였다. 박 여사님. 그녀가 서류철을 안고 들어왔다. 도연 씨가 급히 뵙고 싶다고 합니다. 꼭 지금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들여보내.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답했다. 잠시 뒤 작업복 차림의 도연이 모자를 벗고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들어왔다. 6개월의 강제 겸손은 그의 몸짓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전의 오만한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이제는 남의 자비에 매달려 사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묻어 있었다. 박 여사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은지가 어젯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임신 합병증이 생겨서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옆에서 돌봐야 합니다. 제발 일을 쉬게 해주십시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럼 빠진 시간은 어떻게 메꿀 생각이지? 내가 서류에서 눈을 들어 물었다. 돌아오면 2배로 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나오겠습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곧바로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무단 결근은 곧바로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벌칙도 급여 삭감도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6개월 동안 조금씩 변해온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엔 오직 두려움에 복종하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진심으로 깨달은 듯했다. 좋아. 나는 마침내 허락했다. 결근은 허용하겠다. 하지만 그 시간은 월급에서 삭감될 것이고 네가 돌아오면 추가 근무로 모두 메꿔야 한다. 도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답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잘 안다. 네가 드디어 자비를 당연한 권리가 아닌 값진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다는 뜻이지. 문을 나서려던 도연이 멈춰서서 돌아봤다. 여사님,
감히 이런 부탁 드릴 자격은 없지만 아내가 회복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계약 조건을 조금만 완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아이들의 미래만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건드렸다. 내 목표는 단순히 복수였을까? 아니면 진짜로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가르침이었을까?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증명해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행동이 남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준호가 여전히 무거운 화분을 나르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달 전처럼 분노에 찬 몸짓은 사라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묘한 체념이 그의 어깨에 묻어 있었다. 조금 뒤 서지은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원의 도구를 닦고 있었다. 처음엔 억눌린 분노로 투덜대며 일했지만 이제는 작은 일에도 꼼꼼히 손길을 주며 묘한 자존심을 찾는 듯 보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국내 경제 전문 잡지 기자였다. 박 여사님, 귀하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모두가 평범한 가정주부라 생각할 때 비밀리에 제국을 일구셨죠. 경력 중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얕잡아 보던 세 사람이 지금은 내 지휘 아래 땀 흘리고 있었다.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를 무시하던 이들이 비로소 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였지. 두려움이나 필요 때문에 억지로 하는 존중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눈앞의 사람을 다시 보는 그 순간. 인터뷰를 마친 후 나는 의자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비는 멎고 햇살이 온실을 비추고 있었다. 권력은 단순히 남을 굴욕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가르쳐주는 힘이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드디어 그 어려운 제자들이 조금씩 배워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